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9일 화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4시 39분입니다. 저는 일단 오늘 아침에 경주에서 물건 싣고 경주 저기 보문단지에 에이펙, 올해 10월 말에 열리는 에이펙이 열리는 그 건물을 가봤어요. 거기서 물건을 싣고 칠곡 갔다가 대구에서 물건 싣고 내려와서 집에서 일을 좀 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저께도 사실 좀 일찍 끝났는데 어제는 일찍 끝나서 술을 먹고 일찍 자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술을 좀 안 먹어야지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안 먹어야죠. 어제도 마셨으니까. 어제 근데 잠을 좀 너무 푹 자가지고 컨디션은 좋은 상태입니다. 오늘 일을 하고 들어왔지만. 자, 이번 시간 칼세이건의 코스모스 읽을 텐데요. 미디어북을 할 텐데 그 전에 또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랙홀 전쟁, 양자역학과 물리학의 미래를 둘러싼 위대한 과학 논쟁, 레너드 서스킨드 지음, 이종필 옮김, 사이언스 북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은이 레너드 서스킨드는 스탠퍼드 대학교 이론 물리학 교수라고 하는데 그냥 이 책도 중고로 샀습니다. 딱 봐도 중고죠. 중고로 사서 평가가 좋길래 뭔가 하고 샀어요. 제가 이렇습니다. 뭐가 되려고 돈도 없는데 계속 책을 사재 끼고 좀 뭐랄까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공부에 대한 좀 의욕 같은 것도 조금 좀 덜해졌어요. 지금 의욕이 좀 안 생깁니다. 사실은 더 열심히 하고 해야 되는데 뭐 좀 반성합니다. 예. 자, 이번 시간 내일 또 일이 잡혀 있습니다. 내일도 일이 잡혀 있고 모레도 일을 해야 될 거고, 지금 생각에 10월 초에 추석 연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석 연휴에 거의 일주일을 쉬어요. 보니까 일주일도 넘게 쉬겠네요. 분위기가. 그거를 지금 대비를 해서 그 전에 좀 돈은 좀 벌어놓자, 열심히 일해서, 이런 마음가짐인데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도중에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해야 됩니다. 좀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요즘 일상이 살아내는 게 쉽지 않다. 나는 혼자구나, 이런 생각 참 많이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힘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도 힘내시기 바라고, 자, 미디어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스 317쪽. 토성은 목성보다 약간 작다는 점만 제외하면
물질 조성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목성과 매우 비슷하다. 대략 10시간에 한 번씩 자전하는 토성은 자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네요. 큰 행성인데 비해서 다양한 색깔의 고리로 자신의 적도 부분을 아름답게 치장하고 있다. 목성도 토성과 마찬가지로 고리를 갖고 있지만 토성의 고리만큼 두드러지지도 아름답지도 않다. 토성의 자기장과 복사 벨트는 목성에 비하여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하지만 행성고리만 본다면 토성은 목성에 비해 훨씬 더 훌륭한 장관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그리고 토성도 12억 개 이상의 위성을 거느리고 있다. 토성의 위성들 중에서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것은 타이탄이다. 타이탄은 태양계 안에 있는 위성들 중에서 가장 거대한 존재로 있으나 마나한 대기가 아니라 상당 수준의 대기를 실제로 보유한 유일한 위성이다. 그래서 그런지 왜 SF 영화 보면 이 타이탄에 이주해서 살고 뭐 타이탄을 배경으로 한 그런 영화들이 좀 있었어요. 1980년 11월 보이저가 토성에 접근하기까지 이 위성에 관하여 우리가 갖고 있던 자료는 너무나 빈약해서 무엇 하나 딱 부러지게 예측할 수가 없었다. 그 자료라는 것들은 우리의 갈증만 더할 뿐이었다. 대기의 구성 성분으로 확인된 분자는 G.P. 콰이퍼가 발견한 메탄이 고작이었다. 메탄이 태양의 자외선을 받으면 좀 더 복잡한 탄화수소 분자와 수소 기체로 변한다. 탄화수소 분자가 타이탄의 표면을 짙은 갈색의 타르로 뒤덮을 것이다. 생명의 기원과 관련하여 지상 실험에서 볼 수 있었던 진한 갈색의 유기물인 타르 찌꺼기도 여러 가지 종류의 복잡한 탄화수소로 구성되어 있었다. 수소기체는 가장 가벼운 기체인데다가 타이탄의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분출 이탈이라 불리는 격렬한 과정을 통해서 타이탄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달아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 타이탄 대기의 메탄을 포함한 다른 종류의 분자들을 수소가 함께 데리고 나갈 것이다. 그런데 이런 예측에도 불구하고 타이탄의 표면 기압은 최소한 화성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분출 이탈이 타이탄에서 일어나지 않는 모양이다. 어쩌면 타이탄 대기에 메탄 이외의 아직 발견되지 않은 기체가 더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질소 분자가 대기 성분에 포함되어 있다면 대기의 평균 분자량을 높여서 분출 이탈과 같은 격렬한 현상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분출 이탈이 실제 진행 중일 수도 있다. 이 경우 내부로부터 새로운 기체가 방출되어 이탈에 따른 손실분이 지속적으로 보충되고 있을 것이다. 타이탄의 평균 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미뤄보아 타이탄에는 상당한 양의 H2O 얼음과 메탄을 포함하는 또 다른 종류의 얼음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얼음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체를 공급하는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내부 열에 기화되면서 대기의 기체를 공급할 것이다. 망원경을 통해 본 타이탄은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붉은색의 원반 모습을 하고 있다. 어떤 관측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붉은색 원반 위에 불규칙적으로 모양이 변하는 흰색 구름이 떠 있다고 한다. 구름의 흰색은 메탄 결정 때문인 것이 확실하지만 원반의 붉은색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타이탄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붉은색의 기원은 복잡한 유기화합물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표면 온도와 기압의 구체적 값은 아직도 논란의 대상으로 남아있지만
여러가지 정황에서 우리는 온실 효과에 따른 기온 상승이라는 설명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대기와 지표면에 상당한 양의 유기물질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타이탄은 우리의 시선을 끄는 태양계의 특별한 구성원임에 틀림이 없다. 과거 역사에서 우리를 새로운 세계의 발견으로 연결해줬던 수많은 탐색 항해처럼 보이저라는 이름의 우주선을 비롯한 미래의 우주 탐사선들이 타이탄에 관한 우리의 지식 체계를 그 근본에서부터 바꿔놓고 말 것이다. 타이탄의 표면에 서면 타이탄의 구름 사이로 토성과 그 고리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타이탄 대기에서 빛이 산란되기 때문에 토성과 고리는 시뿌옇게 보이겠지만 말이다. 태양에서 토성까지의 거리는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의 10배에 달하기 때문에 타이탄이 태양에서 받는 에너지의 양은 지구가 받는 값의 1%밖에 안 된다. 따라서 타이탄에서 비록 무시할 수 없을 수준의 온실 효과가 작용한다 치더라도 타이탄의 표면 온도는 섭씨 0도도 안 될 것이 확실하다. 하지만 이렇게 혹독하게 추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양의 유기물질, 태양에서 오는 복사 에너지의 역할, 그리고 활화산 주위에서 예상되는 고온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타이탄에 생명이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여기 주 표시가 있는데요. 하이언스가 타이탄을 발견한 때가 1655년이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일단 발견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보자. 목성과 토성 같은 거대한 행성계들을 서로 비교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저 행성들의 엄청난 크기와 또 그들이 거느린 귀한 수행자들 가로 열고 위성 가로 닫고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작은 지구에 비하면 더더욱 그렇다. 지극히 현명하시다는 창조주께서 자신의 모든 동물과 식물을 이렇게 보잘것없는 지구를 골라서 거기에만 배치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조물주께서 지구 단 한 곳만을 선택하여 동물과 식물로 치장하여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믿기는 참으로 어렵다. 위대한 창조주를 흠숭할 지혜로운 존재들이 목성과 토성에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주께서 그곳을 불모지로 내버려둔 채 거주할 생물이 없도록 할 리가 있겠느냐는 말이다. 저 거대한 목성과 토성이 그저 밤하늘에서 반짝거리기만 한다니 도저히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신께서 목성과 토성을 미천한 인간들의 연구 대상으로 남겨뒀을 리야 없지 않겠는가? 그는 계속해서 토성의 궤도 특성을 이야기한다. 즉 토성이 태양을 30년에 한 번씩 공전하기 때문에 토성과 그 위성들의 계절 변화는 지구보다 훨씬 느리게 진행된다. 토성의 생물들은 그 생활 양식이 우리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곳의 겨울은 지루하게 길기 때문이다. 타이탄 타이탄도 인간이 이주할 수 있는 유력한 뭐랄까요? 이건 행성이 아니고 위성이지만 별이라고 하겠습니다. 별이도 좀 그렇네.
행성이라고 치죠, 뭐 그냥 위성이나 행성이나. 네. 곧이라는 지형 대명사가 제일 낫겠네요. 지형 명사가 유력한 곳이라고 하더군요. 너무 멀어서 화성 가기도 벅찬데 무인 우주선을 먼저 보내겠죠. 갔나 어쨌나 모르겠네요. 타이탄에 생명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인류가, 이 호모사피엔스가 눈을 반짝반짝 빛내면서 그 원대한 목표를 좀 더 구체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구와 전혀 다른 환경에 놓여있는 타이탄에 서식할 수 있는 생물은 물론 지구의 생물과 전혀 다른 형태를 취할 것이다. 타이탄에 생명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당장 확인할 길이 없고 겨우 그 가능성만 점칠 수 있을 뿐이다. 타이탄 표면에 직접 탐사선을 착륙시켜 위성의 표면을 샅샅이 뒤진 뒤에야 그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토성의 고리를 구성하는 입자들을 자세히 알아보려면 아주 가까이 접근해야 한다. 그 전에 토성의 사진이 있는데요. 세 방향에서 바라본 토성의 이미지를 컴퓨터에서 구성한 것이다. 1. 그림은 고리면을 거의 옆에서 바라본 모습이고, 이 그림은 고리를 약간 위에서 비스듬히 내려다본 모습이다. 3. 그림은 고리면을 거의 수직으로 내려다본 모습인데, 이것은 지구에서는 도저히 포착할 수 없는 모습이다. 고리들 사이에 벌어진 틈들이 여러 개 보이는데 그중 가장 크게 벌어진 부분이 카시니 간극이다. 토성 고리면의 간극을 통해서 뒤에 있는 별들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간극이 완전히 비어있는 것은 아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파이오니아 11호의 카시니 간극 관통 계획이 포기되어야만 했다. 그리고 토성의 간극들의 정확한 개수, 위치와 그 투명도에 대해서는 밝혀져야 할 사항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이 우주에 우리뿐이라고 생각하니까 적막하네요. 이 넓은 우주에 정말 그럴까? 직접 존재가 저는 존재할 것 같아요. 멀지 않은 곳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토성의 고리를 구성하는 입자들을 자세히 알아보려면 아주 가까이 접근해야 한다. 고리의 입자들은 크기가 1m에 불과한 눈덩이나 얼음 조각으로 조그마한 축소판 빙산이 공중에 떠서 빙글빙글 돌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우리는 토성 고리의 스펙트럼을 찍어서 실험실에서 찍은 다양한 성분의 스펙트럼과 대조해 봄으로써 고리 입자의 주성분이 물로 된 얼음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데 고리의 입자를 우주선에서 근접 촬영하려면
우주선이 입자들과 같은 속도로 움직여줘야 한다. 우주선의 속도를 입자의 궤도 운동 속도인 시속 72,000km에 맞춘다면 우주선이 고리 입자의 정지위성이 되는 셈이다. 이때 비로소 입자들이 고리면에 길게 늘어선 띠가 아니라 개개의 입자로 구별되어 보일 것이다. 시속 72,000km. 제 차가 지금 49만 정도 탔어요. 맨 처음에 탔을 때가 37만 정도 됐으니까 1년하고도 8개월 정도를 탔는데 그러면 37만에 12만 킬로미터 12만 킬로미터 근데 시속 72,000km니까 뭐 1시간에 거의 3분의 2를 제가 이때까지 일하면서 쏘다닌 거리에 3분의 2를 우주선의 고리 입자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군요. 얼마나 빠른지 상상도 안 되는데요. 물론 빛보다는 훨씬 느리지만 토성의 고리를 이루는 작은 입자들이 모두 뭉쳐서 토성 주위를 하나의 큰 위성으로 공전하면 안 될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는지 궁금하다. 토성을 가까이에서 도는 입자일수록 궤도 속도가 더 빠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가로 열고 이것이 바로 케플러의 세 번째 법칙의 내용이다. 중심 천체에 가까울수록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진다. 가로 닫고 그러므로 안쪽 궤도의 입자들은 바깥쪽 궤도에서 도는 입자들을 앞질러 간다. 우리가 알다시피 추월선은 왼쪽이다. 물론 이것은 궤도 반지름이 짧을수록 그 공전 주기가 짧다는 케플러의 세 번째 법칙과도 일치하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토성의 고리면에서는 인접 지역이 서로 쓸리거나 또는 찢어지는 듯한 운동을 하게 되며 따라서 인접한 궤도에서 도는 두 입자는 만났다 헤어지기를 계속한다. 고리면의 평균 회전 속도는 초속 20km에 이르는 아주 빠른 속도이지만 두 인접 입자의 상대 속도, 즉 추월 속도는 아주 느려서 분속으로 고작 수 cm에 불과하다. 초속 20km라. 입자들 사이의 중력은 스쳐 지나가는 두 입자를 하나로 모으려 하겠지만 이 상대 속도 때문에 둘은 헤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토성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인접한 두 입자 사이의 상대 속도가 무시될 정도로 작다. 그러므로 서로 들러붙어 좀 더 큰 눈송이로 성장해 갈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입자들이 토성에 그다지 가깝지만 않다면 추월로 인해 헤어지는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입자들은 상호 중력에 따른 합병으로 덩치를 점점 키워가다가 결국 하나의 어엿한 위성으로 성장하게 된다.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주 표시가 있습니다. 공중속도 부위는 무슨 수학 연산 기호가 잔뜩 늘어서 있는데 읽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토성의 고리 바깥쪽 먼 곳에 크기가 수백 킬로미터에서 거의 화성에 버금가는 타이탄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위성들이 자리하는 것도 단순한 우연의 결과가 아닐 것이다. 태양계에 있는 행성과 위성 모두가 처음에는 고리를 이루며 돌던 미세입자들이 이렇게 서로 엉겨붙어 큰 천체로 성장하는 과정을 거쳐서 형성된 것이다. 목성과 마찬가지로 토성에도 자기장이 있다. 자기장은 태양에서 방출되는 하전입자들을 포획하여 가속시킨다. 이렇게 포획 가속된 하전입자는 북극과 남극 사이를 빠른 속도로 왕복한다. 그런데 적도 부근의 고리면에 펼쳐져 있으므로 왕복 운동을 하던 하전입자, 즉 양성자와 전자 등은 고리면의 얼음이나 눈덩이들에 흡수되고 만다. 따라서 목성이나 토성의 고리가 복사벨트의 일부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사실 복사벨트는 고리의 안쪽과 바깥쪽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위성도 하전 입자들을 흡수하므로 위성 부근에서도 복사벨트가 사라진다. 실제로 토성의 위성들 중 하나는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발견했다. 파이오니아 11호가 토성의 복사벨트에 틈새가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학자들은 앞에서 설명한 원리에 근거하여 그 틈새에 위성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예측대로 그때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위성 하나가 바로 그 위치에서 발견된 것이다. 그래서 무슨 사진이 있는데요.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두 신세계의 지도, 목성과 위성 2호의 표면 지도인데 보이저 1호와 2호의 관측 자료를 합성하여 만든 것이다. 이 지도에 라, 로키, 마우이, 프로메테우스 등의 이름이 붙여진 지역들이 보인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할 당시 항해사로 일하던 후안 데 라코사가 1500년에 작성한 신대륙 아메리카의 첫 번째 지도이다. 위에는 2호의 사진이고 밑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신대륙의 지도 사진입니다. 뭐 비슷하게 생겼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태양풍은 토성궤도 저 바깥으로, 즉 태양계의 외곽지대로 나가면서 그 세력이 점점 약해진다. 단위 넓이를 단위 시간에 지나는 태양풍 입자들의 개수가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감소한다는 뜻이다. 비록 태양풍이 미풍으로 바뀐다 해도 보이저 우주선의 계측 장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보이저는 청왕성, 해왕성, 명왕성 등의 궤도 근방에서도 태양풍의 존재를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 보이저는 그러기에 충분한 성능을 갖추고 있다. 한없이 부풀어 오른 태양의 대기층을 여기에서도 만나게 된다는 말이다. 그렇지만 태양에서 명왕성까지의 거리의 두세 배 정도 더 멀리 떨어진 곳에 이르면 성간을 떠도는 양성자와 전자들의 압력이 오히려 태양풍의 압력을 능가하기 시작한다. 거기가 바로 태양과 그 바깥 세계의 경계지대인 것이다. 천문학자들은 태양 제국의 국경이라는 뜻에서 이 지역에 태양권계라는 이름을 붙여줬다. 보이저호는 전진에 전진을 거듭해 아마 21세기 중반에는 이 태양권계를 넘어설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다른 항성계에 들어서는 일이 없이 별들 사이에 펼쳐진 무한한 공간을 향해 미끄러지듯 나아갈 것이다. 영원히 방랑할 운명의 우주선이 별들의 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와
엄청난 질량이 묶여있는 은하수 은하의 중심을 한 바퀴 다 돌 때쯤이면 지구에서는 이미 수억 년의 세월이 흘렀을 것이다. 인류의 대항해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네. 자, 6장이 끝났고요. 이제 7장 할 차례인데요. 제목이 밤하늘의 등뼈입니다. 밤하늘의 등뼈라. 갑자기 뼈해장국이 먹고 싶어지는데요. 뼈해장국 먹은 지도 꽤 됐네. 가끔씩 먹고 싶잖아요. 뼈해장국. 네, 그렇습니다. 이 우주를 논하고 있는데 저는 뼈해장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자, 잠시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구를 해요. 지금 비가 오지만 아마 서울 오늘 LG 트윈스 경기는 열릴 겁니다. 왜냐하면 키움과 고척돔에서 경기를 하기 때문이죠. 자, 오늘도 야구를 보면서 수다니파타 빗살을 할 예정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술도 한잔 하고 싶기도 하고 막 그런데 이것도 병이 모양입니다. 이거 참. 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정결아. 야, 이놈아. 아이고, 이놈. 이었나? 이리 와.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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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예, 이제부터 서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네요. 네. 7. 밤하늘의 등뼈. 왼쪽 편에 사진이 있는데요. 밤하늘의 등뼈. 보츠와나 공화국의 쿵족 사람들이 생각하는 은하수의 기원을 존 롬버그가 그림으로 표현했다. 등뼈처럼 생긴 은하수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 밤하늘의 등뼈. 그들은 하늘이 난 둥그런 구멍에 이르렀다. 불처럼 빛을 내는 까마귀가 이것은 별이라고 말했다. 에스키모의 창조 신화. 나는 페르시아의 왕이 되느니 차라리 인가율 하나를 터득하는 쪽을 택하겠소이다. 아브데라의 데모크리토스. 자, 그 다음. 그러나 사모스의 아리스타르코스가 책을 한 권 집필했는데 그 책의 가설에 따르면 우주가 현재 알려진 것보다 수배가 더 크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가 택한 전제는 별들과 태양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으며 지구가 태양을 중심에 두고 그 주위를 원을 그리면서 회전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의 가정에 따르면 항성들이 박혀있는 천구의 중심도 태양 부근에 있으며 항성들의 천구가 아주 크기 때문에 중심에 대한 그 천구 표면까지의 거리와 지구에서 항성들까지의 거리가 서로 비슷하다고 한다. 아르키메데스. 모래를 헤아리는 사람. 아르키메데스면 아주 옛날 사람인데요. 벌써 기원전 몇 세기 사람이죠? 한 3세기 뭐 이럴걸요? 기원전 3세기. 자, 그 다음.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성의 개념을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발견하게 된다. 감추어진, 동떨어진 미지의 원인으로 인한 현상에 접하게 될 때 사람들은 신이란 단어를 흔히 사용한다. 기존 원인의 자연적 근원인 이치의 셈이 손에 잡히기를 거부할 때 사람들은 이 신이라는 용어에 자주 기대게 된다. 원인에 이르는 실마리를 놓치자마자 또는 사고의 흐름을 더 이상 쫓아가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원인을 번번이 신의 탓으로 돌려서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때까지 해오던 원인 탐구의 노력을 중단하고는 한다. 그러므로 어떠한 현상의 결과를 신의 탓으로 돌리기만 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무지를 신으로 대체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고 하겠는가? 이제 신은 인간이 경외심 가득한 마음으로 듣는 데 익숙해져 버린 하나의 공허한 소리일 뿐이다. 폴 하인리히 디트리히 홀바흐 남작. 자연계. 1770년. 좋은 말이네요. 네. 우리는 그 신이라는 게 아마 정말 그렇게 공고화된 것 같아요. 모든 인간의 한계
인간이 한계에 부딪혀서 모를 때 모든 걸 신의 섭리라는 말로 퉁쳐버리면 그게 바로 자신의 무지를, 인간의 무지를 신으로 대체하는 것과 다르지 않죠. 그러므로 신은 무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때 그런 사고방식이라면. 자, 나는 어릴 적에 뉴욕시 블루클린의 벤손 허스트 구역에서 살았다. 나는 우리 동네를 구석구석 잘 알고 있었다. 아파트, 비둘기집 상자, 뒷마당, 현관 앞 계단, 공터, 느릅나무, 장식용 난간, 석탄 활송관 등이 하나하나 기억난다. 그리고 중국식 핸드볼 하기에는 루스 스틸웰 극장 건물의 벽돌로 된 외벽 이상 가는 것이 없었다. 중국식 핸드볼의 주표시가 있는데요. 미국 어린이들이 흔히 중국식 핸드볼이라고 부르는 이 경기는 우리가 송구라고 알고 있는 정식 구기 종목이 아니다. 벽에서 튀어오는 작은 공을 두꺼운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다시 받아쳐서 벽에 맞게 한 다음 옆에 있는 상대에게 되돌려 보내는 식의 공놀이를 일컫는다. 그 뭐죠? 그 테니스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 실내에서 하는 뭐라 그래? 생각이 안 나는데. 스쿼드라고 하던가요? 스쿼시 같은 비슷한 것 같은데. 브루노와 디노, 노널드와 하비, 샌디, 버디, 데니, 제키, 마이라, 누가 어디에 사는지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 동네에서 몇 블록 넘어 자동차들이 시끄럽게 질주하는 그 위로는 고가 철도가 지나가는 86번가의 북쪽으로는 가본 적이 없다. 그 지역은 내게 미지의 신비로 남아 있었다. 그곳은 화성과 같은 곳이었고 나는 그곳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저 어렸을 적에 쌍문동에 살 때 좀 비슷한 그런 게 있었어요. 저희 밑에 동네는 개천의 그 하류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쪽이고 위쪽은 상류 이쪽인데 위쪽의 집들은 좀 큼직큼직하고 담이 높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은 좀 잘 사는 동네로 알고 있었고 몇 번 가보지도 못했고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도 잘 몰랐고요. 반면에 이제 저희 밑에 동네는 집들이 막 따닥따닥 붙어있는 그런 집이 많았습니다. 거의 뭐 판자촌까지는 아니지만 달동네 비슷한 어떤 그런 허름한 집들, 그 골목들 생각이 나긴 합니다. 구불구불한 골목들. 자, 일찍 잠자리에 드는 사람이라도 겨울에는 별을 가끔 볼 수 있다. 나도 멀리서 반짝거리는 별들을 올려다보고는 했다. 그럴 때마다 그것들이 도대체 무엇인지 무척 궁금해져서 나보다 나이가 많은 아이들이나 어른들에게 물어보았다. 하지만 그들은 하늘의 불빛이지 꼬마야 라고 대답해 줄 뿐이었다. 하늘에서 반짝이는 빛, 그 정도는 나도 아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떠돌아다니는 작은 등, 무슨 이유로 떠들지? 나는 별들이 불쌍해 보이기까지 했다. 내 주변 사람들의 무관심 때문에 그들이 가진 독특함이 완전히 잊혀지고 아주 평범한 것으로 취급받는 별들의 신세가 불쌍해 보였던 것이다.
나는 좀 더 깊이 있는 답을 듣고 싶었다. 제 쌍문동 살 때에도 별이 참 많았어요. 예. 개천 뚝에 앉아서 별 뜨는 걸 구경하기도 하고, 그때 참 신비로운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나이가 어느 정도 들자 부모님은 내게 처음으로 도서관 카드를 건네주셨다. 그 도서관은 85번가에 있었던 것 같다. 아, 그곳은 정녕 새로운 세계였다. 난 곧장 사서에게 달려가서 스타들에 관한 책을 빌려달라고 했다. 그녀는 클라크 케이블, 진 할로와 같은 남녀의 사진이 담긴 그림책을 가져왔다. 나는 그런 책이 아니라고 했다. 나는 그녀가 왜 그 책들을 가져왔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자 그녀는 웃음을 짓고 다른 책을 하나 찾아다 주었다. 내가 원했던 바로 그 책을 말이다. 내가 원하던 깊이 있는 답을 찾을 때까지 나는 숨을 죽이며 그 책을 읽어 내려갔다. 그 책에는 깜짝 놀랄 만한 내용들이 많았다. 그 책은 참으로 장대한 세상에 관한 생각들로 가득했다. 그 책에 따르면 별이 태양이란다. 아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작게 보일 뿐이라는 것이었다. 우리의 태양도 수많은 별들 중 하나이고 별과 다른 것은 그저 우리와 가깝다는 사실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아, 대성 부른 떡잎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아, 진짜 그 어릴 땐데. 호기심이,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부모를 잘 만나야 돼요. 사실은 이렇게 자라려면. 하긴 뭐 꼭 부모 탓만은 아니지만 타고나는 것도 있고. 아버지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제 전에 에필로그 책을 읽으면서 칼 세이건의 아버지가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일단 왜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부모가 좋은 사람이고 사람은 사랑을 듬뿍 주고 잘 돌봐줘야 그 얘기도 세상에 호의적이고 세상을 알아가고 싶은 감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태양도 아주 멀리 가져다 놓으면 반짝거리는 빛의 점으로 보인다. 얼마나 멀리 가져가야 할까? 그때 나한테는 각도라는 개념이 없었다. 빛의 세기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법칙도 몰랐다. 별까지의 거리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별들이 정말로 태양과 같은 존재라면 그들은 꽤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분명히 85번가보다 멀었다. 맨하탄보다 멀고 아마 뉴저지보다 더 멀 것 같았다. 우주는 내가 상상했던 그 어떤 것보다 훨씬 컸다. 그 다음 나는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브루클린을 포함한 지구가 하나의 행성이며 태양의 주위를 돈다는 것이었다. 태양계에는 다른 행성들도 있었다. 그들도 태양 주위를 돈다고 했다. 어떤 것은 가까이서 또 어떤 것은 멀리서. 하지만 행성은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지 않고 단지 태양의 빛을 반사할 뿐이라는 것이었다. 만일 우리가 태양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면 지구와 행성들은 아예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눈부신 태양의 광채 속에 완전히 파묻힌 채 태양광선을 반사하는 희미한 점일 뿐이다. 좋아, 그렇다면 다른 별들도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행성들을 거느리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러한 행성들 중 몇몇에는 생명이 살고 있지 않을까? 살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어? 그 생물은 물론 블루클린의 우리와는 다르겠지만 말이다. 그때부터 나는 천문학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별과 행성들에 대해 공부하고 가능하다면 그곳들을 방문해 보겠다고 결심했다. 이러한 엉뚱한 꿈을 격려해 주신 부모님과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내게 아주 큰 행운이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세상을 실제로 탐험하고 우주를 심층 탐사할 수 있는 시대에 살 수 있게 된 것도 내게는 행운이었다. 만일 내가 더 앞선 시대에 태어났다면 나의 의지가 아무리 강했더라도 나는 별이나 행성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또 다른 태양과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조상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자연을 100만 년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탐구한 결과인 것이다. 또 그들이 대담한 생각으로 대자연에서 찾아낸 중대한 비밀 중의 하나인 것이다. 별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은 아기의 웃음만큼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인류는 끊임없이 같은 질문을 반복하면서 살아왔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아주 특별한 점은 이 질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럴듯한 답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책과 도서관은 이러한 질문의 답이 무엇인지 밝혀주는 수단이다. 생물학에는 반복설이라는 것이 있다. 이 가설은 모든 상황에 100%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생물의 발생 과정에 관해서는 비교적 잘 들어맞는다. 반복설의 핵심 내용은 개체 하나의 발생 과정이 해당 종이 겪어온 진화의 전 과정을 되풀이한다는 것이다. 나는 개개인의 지적 성숙 과정에서도 반복설이 성립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조상들이 해온 사고의 과정들을 되풀이하면서 하나의 개인으로 성장해 간다. 과학 이전의 세상, 도서관이 없었던 시대를 상상해보자. 수십만 년 전에도 인류는 현재의 우리만큼이나 영리했고 지금처럼 호기심이 많았으며 오늘날과 같이 사회적 노동과 성적 관계에 연연하며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인류사에 유명한 실험들이 수행되기 전이었고 대단한 발명들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였다. 이를테면 호모 속의 유년 시절, 즉 불이 처음 발견됐던 때를 상상해보자.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은 어떠했을까? 우리의 조상들은 별을 과연 무엇이라 여겼을까? 가끔 나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는 누군가가 그 시대에도 틀림없이 살고 있다고 상상한다. 이제 그가 걸어온 상상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자. 그래서 무슨 일기 형식으로 쭉 쓴 것 같은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열매와 뿌리를 먹고 산다. 나무 열매와 잎, 그리고 죽은 짐승, 어떤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그리고 또 어떤 것은 죽여서 먹는다. 우리는 어떤 것은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먹으면 위험한지 알고 있다. 어떤 것은 혀만 대도 죽는다. 그러한 것을 먹은 죄로 우리는 그냥 나가 떨어지는 것이다. 나쁜 짓을 일부러 한 게 아닌데도 말이다. 어쨌든 디기탈리스나 독당근을 먹으면 죽을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과 친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위험한 것들은 먹지 말라고 그들에게 단단히 주의를 준다. 사냥을 나갔을 때 우리는 짐승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짐승의 뿔에 찔릴 수도 있다.
짓밟힐 수도 먹힐 수도 있다. 동물이 하는 일이 우리의 생사를 좌우하기도 한다.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떠한 자취를 남기는가? 짝짓기 때와 새끼 치는 때, 돌아다니는 때가 언제인가?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알아둬야 한다. 아이들에게도 이러한 것들을 알려준다. 아이들은 또 제 아이들에게 같은 사실을 전해줄 것이다. 우리는 동물 없이 살 수가 없다. 우리는 짐승들을 쫓는다. 특히 먹을 식물이 거의 없는 겨울철에 더욱 그렇다. 우리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사냥하고 거두고 따고 줍고 모은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수련민이라고 부른다. 우리 대부분은 하늘이나 나무 아래 그냥 쓰러져 잠들거나 아니면 나무가지에서 잔다. 우리는 동물의 가죽과 털을 옷으로 쓴다. 그리고 그것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알몸을 감싸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나무 같은 것에 가죽을 매달아 그물 침대로도 쓴다.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으면 그 동물의 힘을 느낀다. 우리는 가죽을 입고 가젤처럼 뛴다. 곰 가죽을 입고 곰처럼 다른 동물을 사냥한다. 우리와 동물 사이를 이어주는 끈이 있다. 우리는 동물을 사냥해서 먹고 동물도 우리를 잡아먹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짐승의 일부이고 짐승은 우리의 일부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도구를 만든다. 어떤 사람은 좋은 돌을 잘 찾는다. 동료 중에는 돌 쪼개기, 얇게 만들기, 다듬기, 깎기, 갈기 등을 특별히 잘하는 녀석들이 있다. 어떤 돌멩이는 동물의 힘줄로 나무 자루에 묶어 도끼로 쓴다. 그 도끼는 나무를 자르거나 짐승을 죽인다. 그리고 어떤 돌은 커다란 막대에 잡아매어 창으로 사용한다. 조용히 숨어서 잘 살피다가 짐승이 가까이 다가오면 그 창으로 찌른다. 고기는 잘 상한다. 어떤 때에는 배가 고파서 썩은 고기도 애써 모른 척하고 그냥 먹기도 한다. 가끔 상한 고기에 약초를 섞어 상한 맛을 지우기도 한다. 우리는 썩지 않은 음식은 동물의 가죽 조각에 싸둔다. 또는 커다란 잎사귀나 큰 나무 열매 껍질에 넣어둔다. 음식은 이렇게 비축해두거나 아니면 가지고 다니는 편이 좋다. 음식을 미리 다 먹어버리면 나중에 우리 중 누군가가 굶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도와주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는 따라야 할 규칙이 있다. 모든 사람은 이 규칙을 지켜야 한다. 우리에게는 항상 규칙이 있다. 규칙은 신성한 것이다. 하루는 큰 폭풍우가 있었는데 천둥번개가 마구 치고 비가 많이 왔다. 아이들은 폭풍우를 무서워한다. 나도 가끔 무섭다. 폭풍우의 비밀은 아무도 모른다. 천둥은 굵직하고 큰 소리를 낸다. 번개는 갑자기 환하게 빛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진다. 어쩌면 막강한 힘을 가진 누군가가 대단히 화가 났나 보다. 내 생각으로 하늘에는 누군가 그런 이가 있는 듯하다. 폭풍우가 지나간 후 근처 숲에 깜빡거리며 탁탁 소리를 내는 것이 있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가 보러 갔다. 거기에는 노랗고 빨가며 밝고 뜨거우며 화르르 타오르는 물체가 있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한 번도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때부터 우리는 그것을 불꽃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독특한 냄새를 피운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살아있다. 그것도 음식을 먹기 때문이다. 그냥 내버려두면 식물이나 나무가지, 심지어 나무를 통째로 먹어치운다. 그것은 강하다. 하지만 똑똑하지는 않다. 먹이가 다 없어지면 그냥 죽고 만다. 길을 따라다니다가 먹이가 떨어지면 창을 던질 만한 거리도 건너뛰지 못한다. 먹지 않고서는 움직이거나 걷지 못한다.
하지만 먹을거리가 많으면 불꽃은 크게 자라고 새끼 불꽃을 많이 만든다. 우리 가운데 한 용감한 녀석이 아주 무서운 생각을 했다. 그는 불꽃을 잡아 먹이를 조금씩 주어서 우리의 친구로 만들려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우리는 단단하고 기다란 나무가지를 몇 개 찾았다. 불꽃이 나무가지를 먹기 시작했다. 그러나 천천히 먹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긴 가지에 불이 없는 쪽 끝을 잡고 불꽃을 들어올릴 수가 있었다. 작은 불꽃을 가지고 빨리 뛰면 불꽃이 죽었다. 새끼 불꽃들은 약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뛰지 않았다. 우리는 불을 들고 걸으면서 행운을 부르는 주문을 외우고는 했다. 죽지 마라, 죽지 마라 하고 불꽃에게 부탁했다. 다른 사냥꾼들이 놀란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았다. 그 후로 우리는 항상 불꽃을 가지고 다닌다. 우리는 불꽃이 굶어 죽지 않도록 천천히 먹이를 대주는 불꽃 어멈을 두었다. 주표시가 있습니다. 불은 살아있는 존재로서 보호받고 돌봐줘야 한다는 생각을 원시적 개념이라고 폄하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생각은 수많은 근대 문명의 뿌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인류의 유산이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각 집에는 반드시 화로가 있었다. 고대 인도의 브라만 계급의 사람들의 집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화로를 돌보는 규칙이 아주 엄하게 정해져 있었다. 밤에는 불이 죽지 않도록 재를 덮어두어야 했고 아침에는 불을 되살리기 위해 나뭇가지를 더 넣어줘야 했다. 화로 속 불의 죽음을 가족의 죽음과 동격으로 여겼다. 이 세 문화권 모두에서 화로의 의식은 조상 숭배와 관련이 있었다. 이것이 영원의 불의 기원이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종교의식, 정치적 행사, 스포츠 제전 등에서 두루 통용되는 횃불 점화의식은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다. 예. 그 후로 했고 불꽃은 신비롭고 쓰임새도 많다. 분명히 힘센 이들이 내려준 선물일 것이다. 혹시 폭풍우 속에서 노여워하던 이들이 내려준 게 아닐까? 불꽃은 추운 밤에 우리를 따뜻하게 해준다. 우리에게 빛도 준다. 조승달만 뜬 어둠 속에 불꽃은 구멍을 뚫는다. 그래서 내일 사냥에 쓸 창도 오늘 밤에 손질할 수 있다. 피곤하지 않으면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 마주보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불꽃 덕분이다. 또한 불은 짐승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막아준다. 참 좋은 점이지. 우리는 밤에 다칠 수 있다. 어떤 때는 작은 동물, 하이에나, 늑대 같은 짐승한테도 잡아먹힌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 불이 동물들을 쫓아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짐승들이 어둠 속에서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서성거리는 것을 본다. 불꽃의 빛으로 그들의 눈이 빛을 내기 때문이다. 그들은 불꽃을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불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불꽃은 우리의 것이다. 우리는 불꽃을 돌보고 불꽃은 우리를 돌보아준다. 하늘은 중요하다. 하늘은 우리를 덮고 있다. 하늘은 우리에게 말을 건다. 불꽃을 찾기 전 우리는 어둠 속에 누워 빛의 점들을 올려다보았다. 그러면 몇 개의 점들이 모여서 하늘에다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남들보다 그 그림을 더 잘 알아본다. 그녀는 별 그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또 이름도 알려주었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자지 않고 둘러 앉아서 하늘에 그려진 그림들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사자, 개, 곰, 사냥꾼, 더 희한한 것들도 많이 있었다. 저 그림들은 하늘에 있는 그 힘센 이들이 그린 것일까? 화가 나면 폭풍우를 일으키는 그 힘센 이들 말이다. 밤하늘의 그림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 똑같은 그림이 매년 거기에 걸려있다.
다른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해 가느다란 원이 되었다가 둥그런 동그라미로 자란다. 그리고 또다시 사라진다. 달이 변하면 여자들은 피를 흘린다. 어떤 부족들은 달이 차고 기우는 특정 시기에 성교를 금하기도 한다. 어떤 부족들은 달이 차고 이지러지는 날과 여자들이 피를 흘리는 날을 사슴뼈에 새겨둔다. 그렇게 하여 그들은 앞으로의 계획을 짤 수 있으며 그들의 규칙을 지킬 수 있다. 규칙은 신성한 것이다. 별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언덕이나 나무 위로 올라가도 전혀 가까워지지 않는다. 그리고 구름은 우리와 별 사이를 지나간다. 별은 확실히 구름 뒤에 있다. 달은 천천히 움직이며 별 앞으로 지나가지만 나중에 보면 별이 다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달은 별을 먹지 않는다. 그러므로 별들은 분명 달 뒤에 있다. 별들은 반짝인다. 그들은 기묘하고 차가우며 멀리 떨어져 있는 빛이다. 많기도 하다. 온 하늘에 널려 있다. 하지만 밤에만 하늘에 나타난다. 그들은 도대체 무엇일까? 불꽃을 발견한 후로 나는 모닥불 옆에 앉아 별에 관해 많은 상상을 하고는 했다. 한 가지 생각이 서서히 떠올랐다. 별이 불꽃이라는 생각.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별은 다른 세상의 사냥꾼들이 밤에 피우는 모닥불이겠지. 그렇지만 별은 모닥불보다 작은 빛을 낸다. 그러므로 별은 아주 멀리 떨어진 모닥불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친구들이 내게 물었다. 어떻게 하늘에 모닥불을 피울 수 있지? 어째서 모닥불과 불꽃 곁에 있는 사냥꾼들이 우리의 발치로 떨어지지 않지? 어떻게 저 이상한 부족의 사람들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좋은 질문이다. 나를 괴롭히는 질문이다. 가끔 나는 하늘이 커다란 알이나 나무 열매 껍질의 반쪽이라고 생각한다. 그곳 모닥불 주변의 사람들도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위에 있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그들의 하늘 위에 있다고 하면서 왜 우리가 그들 쪽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궁금해할 것이다. 하지만 나의 동료 사냥꾼들은 아래는 아래고 위는 위다 라고 잘라 말했다. 이것도 훌륭한 답이다. 우리들 중 누군가가 또 다른 생각을 했다. 커다란 검정 동물의 가죽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 가죽에는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고 그 구멍을 통해서 불빛이 새 들어온다는 것이다. 그의 생각은 별이 보이는 단지 몇 군데에만 불꽃이 있다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생각은 불꽃이 온 사방에 다 있다는 것이었다. 불꽃이 하늘 전체를 덮었지만 대부분의 하늘은 가죽에 가려져 있으므로 우리는 가죽에 뚫린 구멍을 통해서만 불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어떤 별은 하늘을 떠돌아다닌다. 우리의 사냥감들처럼, 그리고 우리처럼. 몇 달 동안 자세히 관찰하면 그들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다. 손에 붙어있는 손가락들처럼 그들은 모두 다섯이다. 그들은 별과 별 사이를 천천히 떠돈다. 만일 별이 모닥불이라는 가정이 사실이라면 이 별들은 커다란 불을 들고 다니는 방랑하는 사냥꾼들인 셈이다. 하지만 나는 어떻게 가죽에 뚫린 구멍이 돌아다니는 별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 구멍을 뚫으면 그 구멍은 뚫린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하지 않는가? 구멍은 움직이지 않는다. 또 나는 자신이 불꽃의 하늘로 둘러싸여 있지 않기 바란다. 가죽이 떨어진다면 밤하늘은 밝아질 것이다. 너무 밝을 것이다. 마치 사방에 불꽃이 있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되면 불꽃 하늘이 우리를 전부 잡아먹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쩌면 하늘에는 힘센 이들이 두 편으로 갈라서 있는지 모르겠다. 불꽃이 우리를 잡아먹기 바라는 나쁜 이들,
그리고 불꽃이 우리에게 닿지 않도록 가죽으로 막아놓은 좋은 이들. 이 좋은 이들에게 어떻게 고맙다고 해야 할지 알아야겠다. 나는 과연 별이 하늘에 떠있는 모닥불인지 잘 모르겠다. 나는 별이 가죽에 뚫린 구멍인지도 모르겠다. 대단히 힘이 센 불이 우리를 내려다보는 구멍인지도 모르겠단 말이다. 어떤 때는 이렇게 생각하다가 또 다른 때는 저렇게 생각하게 된다. 모닥불도 구멍도 아닌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 다른 것이라 생각했더니 모든 게 이해하기 너무 힘들어졌다. 통나무에 목을 대고 반드시 누워보자. 머리가 뒤로 젖혀진다. 그러면 오로지 하늘만 보일 것이다. 언덕도 나무도 사냥꾼도 안 보인다. 그저 하늘만 보인다. 어떤 때는 하늘로 빠져 들어갈 것 같다. 만일 별들이 모닥불이라면 나는 그 주위에 있을 사냥꾼들을 만나보고 싶다. 방랑하는 자들 말이다. 그럴 때는 하늘에 푹 빠져들고 싶다. 하지만 만약 별들이 가죽에 뚫린 구멍이라면 나는 두렵다. 구멍을 통해 하늘에 빠져들어 힘센 불꽃으로 들어가기가 싫기 때문이다. 어느 쪽이 사실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모른다는 것은 견딜 수 없다. 네. 좋은 동화였습니다. 좀 더 읽어야겠네요. 예, 아직 야구 시작하려면 시간이 남았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예.
조금 더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렵 채집인 집단에 속한 모두가 별에 대해 이렇게 생각했다고는 믿지 않는다. 여러 시대에 걸쳐 소수의 사람들이 이 중 한두 가지 생각을 했을 것이다. 한 사람이 이 모든 생각을 다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정도의 정교한 생각들은 원시 공동체의 집단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츠와나 공화국 칼라하리 사막에 사는 쿵족도 은하수를 그들 나름대로 설명할 줄 안다. 그들이 사는 위도에서는 은하수가 사람의 머리 바로 위에 떠 있다. 그들은 하늘이 거대한 짐승이고 우리는 그 짐승 뱃속에 산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머리 위에 은하수는 그 짐승의 등뼈이다. 그래서 그들은 은하수를 밤의 등뼈라고 부른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보면 은하수의 존재 가치가 생긴다. 뿐만 아니라 그 존재가 타당해 보이기도 한다. 쿵족 사람들은 은하수가 밤을 지탱하고 있다고 믿는다. 은하수가 아니었더라면 어둠이 산산조각이 나면서 우리 머리 위로 우수수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멋지고 재미있는 상상이며 설명이다. 하늘의 모닥불이나 은하수 등뼈 같은 비유적 해석들은 대부분의 인류 문화에서 점차 다른 생각들로 대체돼 갔다. 하늘에 있다고 생각한 그 막강한 존재들이 다양한 이름의 신으로 승격됐다. 그들에게는 이름이 주어졌고 계보도 만들어졌으며 그들이 우주 속에 수행해야 하는 임무도 맡겨졌다. 인간이 염려하는 모든 일을 관장하는 남신 또는 여신이 정해졌다. 신들이 자연을 다스렸다. 신들이 직접 개입하지 않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었다. 만일 그들의 기분이 좋으면 식량이 풍부해졌으며 따라서 인간도 행복해질 수 있었다. 하지만 만일 무엇인가 신을 언짢게 했다면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해도 그 결과는 무시무시했다. 가뭄, 폭풍우, 전쟁, 지진, 화산, 돌림병 등이 인간을 덮쳤다. 그러면 신들의 노여움을 가라앉혀야 했다. 신들을 달래기 위하여 사제와 예언자로 이루어진 방대한 조직이 구성되었다. 하지만 신은 변덕스럽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랐다. 그리고 여전히 자연은 신비에 쌓여 있었다. 세상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헤라 여신에게 봉헌된 거대한 신전이 에게해에 있는 사모스 섬에 세워졌다. 헤라 신전은 고대의 불가사의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헤라는 처음 데뷔했을 때 하늘의 여신이었다. 또 아테네시의 아테네 여신처럼 헤라 여신도 사모스의 수호신이었다. 훨씬 뒤에 헤라는 올림포스 신의 우두머리인 제우스와 결혼한다. 그리고 신혼 첫날 밤을 사모스 섬에서 지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리스 종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때 헤라의 유방에서 힘차게 뿜어져 나온 젖이 밤하늘에 흘러서 빛을 내는 띠가 됐다고 한다. 서구인들이 은하수를 부를 때 쓰는 젖길, 그러니까 밀키웨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어쩌면 이 신화는 하늘이 지구를 기른다는 통찰이 담겨 있는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은하수의 원래 의미를 수천 년 동안 잊고 있었던 셈이 된다.
그렇게 해석하니 또 좀 위대해 보이기도 합니다. 맨 처음에 밀키웨이 저 여신의 저 씨 나온 거라고 들었을 때는 뭔가 참 유치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늘이 지구를 기른다 라는 통찰이 있어서 만든 이야기라면 또 다르게 느껴집니다. 우리 거의 대부분은 변덕스럽고 심술궂은 신들에 관한 이야기를 지어내어 생존의 위협에 대처하려 했던 사람들의 후손이다. 오랫동안 자연에 대한 종교의 피상적인 해석이 자연을 이해하려는 인간의 본능을 가로막아 왔다. 호메로스 시대의 고대 그리스에서는 하늘과 땅, 청둥번개와 폭풍우, 바다와 지하세계, 불과 시간, 사랑과 전쟁 모두에 신들이 관여했다. 나무나 풀숲 한구석, 자연 어디에나 요정이 살았다. 수천 년 동안 인류를 억눌러 온 생각은 이 우주가 눈에 보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신 또는 신들이 실을 당겨 조종하는 꼭두각시 연극이라는 생각이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주위에 살고 있다. 그러다가 2500년 전 이오니아에서 새로운 깨달음의 기운이 일기 시작했다. 이 깨달음의 진원지는 사모스 섬이었다. 그리고 동부 에게해 주변의 섬과 해안가에서 번성하기 시작한 그리스령의 식민지가 이 깨달음의 진앙이었다. 주표시가 있습니다. 혼란을 막기 위해 한마디 보탠다. 이오니아는 이오니아 해에 있지 않다. 이오니아 해에서 에게해 연안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자신들이 사는 곳을 이오니아라고 불렀다. 배들의 왕래가 활발한 무역의 중심지에서 모든 것이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인간과 다른 동물이 원래는 아주 단순한 형태에서 발생했다는 생각도 태동했다. 질병은 악마나 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도 고개를 들었다. 지구는 단지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들은 별이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이러한 사고의 혁명을 통해서 사람들은 혼돈에서 질서를 읽어내기 시작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태초에 형태가 없는 혼돈이 있었다고 믿었는데 그 내용은 창세기의 구절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혼돈의 신 카오스가 먼저 밤의 여신을 만든 다음 짝짓기를 했다. 거기에서 태어난 자손들은 결국은 모든 신과 인간이 됐다. 혼돈으로부터 이렇게 우주가 탄생했다는 생각은 그리스인들의 자연관과 잘 맞는 것이었다. 변덕스러운 신들이 다스리는 예측 불허의 세상이 자연이라는 그들의 자연관과 상통했다. 하지만 기원전 6세기에 이오니아에서 새로운 사조가 태동했다. 그것은 인류 사상사에서 가장 위대한 생각들 중의 하나이다. 고대 이오니아인들은 우주에 내재적 질서가 있으므로 우주도 이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자연현상에서 볼 수 있는 모종의 규칙성을 통해 자연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연은 완전히 예측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자연에게도 반드시 따라야 할 규칙이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우주의 이렇게 훌륭하게 전동된 질서를 코스모스라고 불렀다. 하지만 왜 이오니아에서인가?
왜 특별할 것도 없는 동부 지중해 구석의 전원적인 해협과 섬에서 시작되었단 말인가? 왜 인도, 이집트, 바빌로니아, 중국, 중앙아메리카에서가 아니었을까? 중국의 천문학은 수천 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중국인들은 종이 제조 기술과 인쇄술, 로켓과 시계, 그리고 비단과 도자기를 발명했으며 태양을 항해할 수 있는 해군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이러한 생각이 태동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학자들은 중국 사회가 지나치게 전통적이어서 새로운 생각에 눈과 귀를 막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또 인도는 왜 아니었을까? 인도야말로 수학이 고도로 발달했던 문화와 풍요로운 삶을 누렸던 나라가 아니었던가? 몇몇 역사가를 포함해서 사람들은 인도인들이 우주를 생과 사가 영원히 반복되고 영혼들과 우주들이 끝없이 순환하며 모든 것이 아주 정해져 버려서 새로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는 세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한다. 마야나 아스텍 사회는 왜 또 아니었던가? 그들은 천문학 수준도 상당했고 인도인들처럼 거대한 수에 매혹되어 있지 않았던가? 어떤 역사가들의 견해에 따를 것 같으면 그들에게는 기계를 발명할 수 있는 재능과 기계 발명에 대한 자극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마야와 아스텍 사람들은 아이들의 장난감을 제외하고는 수레바퀴조차 발명하지 않았다.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이렇게 문자까지 있을 정도의 높은 수준의 문명을 일으켰는데 바퀴는 잘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이에 비하여 이오니아인들에게는 몇 가지 유리한 점이 있었다. 우선 이오니아가 섬들의 중심으로 발달한 세계였다는 사실이다. 섬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섬 생활에서 겪게 되는 고립은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다양성을 가져다 주었다. 다양한 환경에 놓여있는 여러 섬에서 다양한 정치 체계가 발달했다. 섬마다 스스로를 다스리는 방식이 달랐던 것이다. 그리고 모든 섬들의 사회적, 지적 다양성을 하나로 묶을 만한 강력한 중앙 권력이 없었기 때문에 자유로운 탐구가 가능했다. 따라서 미신을 조장해야 할 정치적 필요도 약했다. 그리고 다른 문명권들과는 달리 이오니아인들은 한 문명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문명이 교차하는 길목에 있었다. 페니키아의 음성 알파벳 기호를 처음으로 그리스어에 사용한 것이 이오니아였다. 곧바로 이오니아에는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났다. 더 이상 글을 읽고 쓰는 게 사제나 서기만의 전유물이 될 수 없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검토와 논의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 정치적 권력은 상인들의 손에 있었고 상인들은 번영의 성패가 달려있는 기술 개발에 적극적이었다. 동부 지중해 연안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위대한 문화를 포함하여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의 문화가 한데 만나서 교차 배영되던 곳이었다. 그리고 각종 편견, 다양한 언어, 각기 다른 문화의 배경을 둔 사상, 그리고 수많은 신들이 각축하여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었다. 당신이라면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하는 여러 신들의 대결 현장에서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할 수 있겠는가? 바빌로니아의 마르두크와 그리스의 제우스가 자신이 하늘의 신이며 신들의 왕이
왕이라고 각기 우겨댄다. 그렇다면 당신은 마르두크와 제우스가 동일한 신이라고 판단할지 모르겠다. 또는 둘이 아주 다른 속성의 신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는 사제가 꾸며낸 것일 뿐이라고 추론할 수도 있다. 어디 그뿐이겠는가. 하나가 꾸며낸 것이라면 둘 다 꾸며낸 것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의심을 바탕으로 신을 가정하지 않고 세상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깨달음이 바로 이 지역에서 일기 시작했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까지 제우스의 뜻으로 돌릴 수야 없지 않은가. 이오니아인들은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원리와 힘 그리고 자연의 법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중국, 인도, 메소포타미아에도 시간이 좀 더 주어졌다라면 그들도 과학과 만났을 것이다. 문화는 일정한 박자와 일정한 방식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문화는 서로 다른 시기에 일어나며 서로 다른 속도로 발전한다. 과학적 세계관은 우리 뇌의 가장 고등한 부분과 잘 들어맞고 그 부분을 아주 잘 설명하며 또 그 부분과 훌륭하게 조화를 이루기에 지구상의 그 어떤 문화권이라도 내버려 둔다면 언젠가 과학을 발견하게 되고 말 것이다. 다만 한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과학과의 만남에서 앞서거나 뒤설 뿐이다. 그래도 최초는 있다. 그것이 바로 이오니아였다. 과학은 이오니아에서 탄생했다. 자, 오늘은 일단 346쪽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저는 밥을 먹고 야구를 보면서 밥을 먹고 필사를 좀 할까 생각 중인데 술 마시기 기운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술 마시고 싶기도 한데 오늘은 그래도 좀 안 마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